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책은요.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제가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미숙 선생님이 여기 춘천 KBS에 이렇게 강의를 한번 오셨었어요. 강연을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는 분하고 그 강연을 들으러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도 듣고 책도 이렇게 받아서 왔던 기억이 나요. 강의 내용은 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인문학에 대한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뜨거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열풍이 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있다가 최근에 그 이분의 강의를 또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의 시그널 멘트가 "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뭐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이 저한테는 그냥 화두처럼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선생님 강의를 계속 연달아서 찾아보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책을 찾아서 저희 집에 책이 그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책을 그 당시에는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요거는 한번 나눠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요 이제 고미숙 선생님의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칼럼이나 뭐 사회 비평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사상, 문화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고미숙 선생님은 이제 고전 평론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강원도 정선 한백 출생으로 이렇게 가난한 강산촌에서 자랐지만 이제 공부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부모님 덕에 이제 박사 학위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과 선배들을 만나 공부의 기본기를 익혔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식인 공동체에서 좋은 것들을 통해 삶의 기회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이 저서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에서 뭐 열하일기 3종 세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을 이제 뭐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해 놓은 책 같아요. 그래서 뭐 열하일기 3종 세트, 달인 3종 세트, 동의보감 3종 세트, 근대성 3종 세트 뭐 이런 식으로 3종 세트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우리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전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란 좋은 일이면 끝나는 거고 끝나면 좋은 거란 말이오. 중국 최고의 장편 소설 홍록몽에 나오는 대사다.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사랑도, 에로스도, 그리고 삶도. 우주에 추나 추동이 있듯이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꽃피는 봄이 있으면 뜨거운 열정의 여름이 있고 가을에 서늘한 세락과 겨울에 기나긴 적막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요, 삶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삶과 사랑을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봄과 여름만을 사랑이라고 간주한다. 첫사랑 혹은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도 거기에서 비롯한다.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해품달도 그렇고 멜로는 늘 해피엔딩을 한다. 수많은 난관을 거친 다음 두 커플의 행복한 결혼 생활, 대저택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난다. 마치 그것이 사랑의 목표라도 되는 양. 하지만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선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속된 말로 그 운명의 커플 앞에는 두 개의 여정이 놓여 있다. 건태 아니면 변태. 전자는 우울증과 각종 신경질환으로, 후자는 불륜과 막장 드라마로. 우리 시대의 가족의 현주소다. 항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각자 바쁘게 활동할 때는 그럭저럭 견디다가 중년을 지난 후에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참 역설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소중하다면 그야말로 대화의 시간이 도래했는데 왜 서로를 견딜 수 없는 것일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항혼이혼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랑의 무상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흔히 사랑을 통해 삶이 구원되었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가족과 사랑뿐이라고. 정말 그런가? 사실 그 반대다. 사랑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연애 감정은 너무 변덕스럽다. 에로스적 충동 역시 인연을 버티기가 어렵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다 고도의 생존 전략에 속한다.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연애는 허혈을 망동하게 하고 성욕은 정기신을 고갈시킨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류의 수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 것이다. 또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시간 앞에선 무력할 따름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체가 된다는 의미다. 신체 구조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한 정서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는 어불성설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성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첫사랑도 하기 전에 사랑의 생로병사부터 배우라니 너무 심하지 않냐고? 천만에. 니체는 말했다. 생은 길선마다 행운을 숨겨두었다고. 그러니 기억하라. 첫사랑의 판타지는 생이 마련한 수많은 행운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유치한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대체로 뭐 이렇게 사랑에 뭐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리고 뭐 운명적인 사랑 뭐 이런 걸 운운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뭐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 지구에 왔다느니 이런 말은 정말 헛소리라고 어느 작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운명적인 사람이 나래는데 뭐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대는데 단지 우리가 이 삶의 길에 던져져서 살다 보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은 행운이다. 남산타워에 가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다. 그런데 전망대 주변에 아주 민망한 진풍경이 하나 있다. 난간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자물쇠 더미들이 그것이다.
개 중엔 쇠사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엄청나게 큰 사이즈도 있다.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의례라고 한다. 하지만 새뭉치가 주는 촉감 때문일까? 열렬한 맹세라기보다는 서로를 얽어매는 족쇄처럼 보인다. 날 떠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 혹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요 라는 애원 같다고나 할까? 이 진풍경이 말해주듯 사람들은 시련을 몹시 두려워한다. 시련이 두려워서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때 시련이란 헤어짐 자체가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당하는 건 못 참는다. 사실 이건 좀 모순이다. 사랑이란 나를 버리고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사건이다. 헌데 나는 상대를 거절할 수 있어도 상대는 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참 희한한 규칙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랑 자체보다 밀당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엔 누가 찾는지가 관건이 되곤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적어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련은 없다. 차고 차인다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느닷없이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알 수 없는 힘, 그것은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이다. 태풍과 멸망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게임이나 거래다. 게임과 거래의 세계에선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누가 먼저 뒤통수를 치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연과 운명의 영역에선 그럴 룰이 통하지 않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나도 상대방도 어떤 힘에 끌렸을 뿐이다. 그것은 느닷없이 왔다가 또 느닷없이 가버린다. 봄날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여름의 정점에서 문득 가을이 오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서 감히 나를 차? 혹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같은 한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은 원한과 좌절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구다. 사랑과 삶, 사랑과 몸, 사랑과 존재가 맺는 관계들에 대한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건너뛸 경우 선택지는 둘뿐이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더더욱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거나 좌절 아니면 도피, 둘 다 부질없는 노릇이다. 루신의 유명한 말처럼 희망은 허망하다. 절망이 그러한 것처럼.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 좌절과 도피는 모두 망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분법적 회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랑도 삶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시련이란 삶의 지침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고로 시련은 행운이다. 걸으면 돈이 와요. 최근 떠도는 말 중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유행어가 있다. 정신줄 잡고 있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라는 건데, 헌데 정신줄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영 쉽지가 않다. 지구가 약간 기우뚱한 타원형인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심장과 신장이 서로 어긋나 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늘 조금씩 엇박을 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불균형 또한 그 때문이다. 근대 이전 귀족들은 주로 칠정상을, 평민들은 농공상을 많이 알았다. 귀한 사람은 겉모습이 즐거워 보여도 마음은 힘들고, 천한 사람은 마음이 한가해도 겉모습은 힘들어 보인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요컨대 몸을 쓰면 마음이 쉬고 몸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바쁘다. 이에 비춘다면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칠정상의 시대다. 거의 모든 직업이 예전의 귀족만큼도 몸을 쓰지 않는다. 당연히 망상이 그치질 않는다. 망상은 잡념이고 잡념은 온갖 병세를 불러온다. 불면증, 편집증, 강박증 등등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 걷기가 바로 그것이다. 만병통치약은 없다지만 걷기는 놀랍게도 거의 모든 병을 치유해 준다. 그런 점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라는 격언은 딱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인 셈이다. 걷는다는 건 하체의 기운을 움직이는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발바닥의 경락을 자극하는 일이다. 발바닥 가운데가 용천혈이다. 용천혈은 신장과 바로 통하는 혈자리다. 신장은 수해에 해당하는 장부로 정력과 생식을 주관한다. 보통 혼례식에서 동네 사람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 건 바로 이 원리에 원용한 풍속이다. 즉 첫날 밤을 잘 치르도록 용천혈을 최대한 자극해주는 것이다. 뿐더러 신장의 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상체로 치솟는 불길은 절로 잡히게 된다. 걸음이 치유의 원천이라는 건 이런 원리에서이다. 걸음이 지닌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과 운동조차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을 통해 그런 곳은 당연히 돈이 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상의 활동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운동은 양생적 차원에서 보면 저급한 수준에 속한다. 생명은 전적으로 자율성에 기반한다.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스스로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헌데 돈과 서비스가 개입하면 자율성이 위축되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가장 먼저 자가용을 버리면 된다. 차는 생계수단이 아닌 한 다 잉여다. 또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점심 먹은 후에도 또한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몸은 다소 힘들지만 마음은 그때 비로소 쉬게 된다. 마음이 쉬면 잡념이 아닌 성찰이 시작되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정신줄을 잡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다. 일석삼조, 아니 사조, 그러니 차를 굴리느라 돈이 들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안달복달 하지 말고 일단 걸어라. 걸으면 돈이, 아니 복이 온다. 운명의 기초, 지혜와 열정. 삶은 늘 혼란스럽다. 시비선악이 엇갈리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뒤엉키기도 한다. 아, 저거다 싶어서 달려갔지만 막상 가보면 외딴 섬이거나 벼랑 끝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진리나 구원 같은 것은 저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거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코스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함정이다. 아니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다. 도피나 망각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붓다와 공자, 그리고 예수, 혹은 소크라테스, 인류의 고귀한 멘토들에겐 공동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 너를 구원하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 바로 지혜와 열정이다. 지혜와 열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몸의 원리다. 먼저 지혜는 물이요. 오장육부 한가운데 신장의 기운에 해당한다. 신장의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정력의 원천이다. 존재를 뒤흔드는 폭풍 같은 에로스도 죽음을 불사하는 전투적인 의지도 다 여기에서 비롯한다. 무엇보다 인생과 자연에 대해 지혜가 샘솟는 곳이기도 하다. 신장의 물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뇌를 흠뻑 적셔 주어야만 neuron들의 활발한 접속과 변용이 가능하다. 그것을 일러 소위 상상력, 창조력이라고 한다. 결국 뇌 또한 신장의 연장인 셈이다. 따라서 지혜를 닦는 것은 곧 신장과 뇌로 이어지는 생리적 루트를 활성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물을 활발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곧 열정이 필요하다. 심장의 화가 그런 것을 주관한다. 심장의 물을 펌프질하여 전신에 공급해 주는 것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다. 이 불꽃이 정미롭게 타오르는 열정이 된다. 제멋대로 타오르면 허열이 된다. 열정은 솟구치지만 허열은 망동한다. 허열에서는 아무런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혜와 열정은 서로 맞물려 있다. 물이 있어야 불이 정미롭게 타고 불이 있어야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양생술의 핵심인 수승화강이란 지혜와 열정의 활발한 순환의 다름 아니다. 글쓰기와 자기 수련. 하늘 아래의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또 있겠는가.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주도한 정조대왕의 말씀이다. 지존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공부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단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한다. 첫째,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운다. 둘째, 탐구를 통해 문제를 밝힌다. 셋째,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을 써낸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세 가지 통쾌한 일이라는 것. 그렇다. 이것은 운명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표상의 그물을 뛰어넘는 아주 역동적인 사유와 훈련이 필요하다. 자아는 물론 가족, 혈연, 국가 등으로 이루어진 표상의 장막을 벗어나 그야말로 우주적 인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전의 바다에 접속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왜 하필이면 고전인가? 거기에는 인생과 자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생상극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 힘과 지혜를 길어 올리지 않고서는 삶의 주인이 되기란 실로 가능하지 않다. 물론 더 구체적인 이유도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소득과 소외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등등.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고? 암송가, 연극, 필사, 구슬 등 고전의 입구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최후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글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고전의 지혜와 나의 몸이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결정의 순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쿵푸를 배울 때 교재만 죽어라고 읽어대는 이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몸으로 직접 해야 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지성의 훈련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대중이 평생 지식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쓴 글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아주 불평등한 배치다. 대중지성이란 지식인이 대중의 흐름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자신이 지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읽고 암기하고 베끼고 한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 글을 써야 한다. 발상과 수렴의 동시성,
오행의 모든 기운을 다 응집해야 하기 때문에 개운법으로도 최고다. 따지고 보면 글쓰기만큼 보편적인 활동도 없고 글쓰기만큼 원초적인 욕망도 없다. 붓다와 공자, 소크라테스와 예수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호모 로켄스, 언어적 인간이었다. 춤이나 스포츠, 음악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진리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뜻이다. 언어의 기록이 곧 고전이자 책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은 결코 책을 떠날 수 없다. 책이 없다면 삶도 우주도 없을 것이므로 우리 시대의 대학이 위기에 봉착한 것도 글쓰기를 포기한 데 있음을 환기하라. 물론 글쓰기는 어렵다. 당연히 스승과 벗이 필요하다. 스승의 도움과 채찍을 받고 벗들의 응원과 질투를 받으면서 쓰고 고치고 또 쓰고 이토록 치열하면서도 매혹적인 가정이 또 있을까? 자기 구원으로서의 암, 자기 수련으로서의 글쓰기. 과연 우주 사이의 이 통쾌한 일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니 모두들 이 기막힌 행운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자, 이분 강연에서도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읽었으면 그걸 이제 표현해야 하고, 그걸 뭐 거창한 뭐 무슨 뭐 우리가 작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렵게도 생각하잖아요. 사실 글쓰기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라도 뭐 이렇게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필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좋은 문장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필사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주 명리학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 이런 그쪽으로도 공부를 하셨나 봐요. 우리 뭐 옛날 동의보감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명리학이 같이 이렇게 뭐 접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강의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짊어진 삶의 의미를 덜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삶은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제 허무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덜어내면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거기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이렇게 도달해 보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표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은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삶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구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진 길에서 나의 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완으로 태어나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자신은 꿈이 없고 그리고 목표가 뭔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우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꿈이나 뭐 삶의 가치, 목표,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삶보다 더 소중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없는 상태로도 우리 삶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삶 자체가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꿈이나 뭐 가치나 목표, 뭐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삶에 살다 보니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다. 살다 보니 꿈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또 사랑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밤 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심오한 얘기 같은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또 오늘의